달밤 설아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 뼈대 있는 가문의 외아들에게 시집 온 설아는 바람 불면 날아갈 듯 가녀린 외모에 말수도 적어 시어머니의 걱정을 한 몸에 받았다. 흰 비단 저고리 속 가느다란 팔은 마치 연약한 버들가지 같았고 고운 손은 한 번도 거친 일을 해본 적 없어 보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가냘픈 모습을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다. 산골 살림은 험하고 일은 많은데 저렇게 약한 몸으로 어찌 버틸까 싶었던 것이다. 새색 씨가 처음 대문을 들어서던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하얀 손을 보며 속으로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 손은 마치 귀한 집 규수의 손처럼 보드랍고 매끈했으며 손가락은 가늘고 길어서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만 같았다. 게다가 설하는 말수도 적었다.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이 조용한 며느리가 과연 이 험한 산골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다. 하지만 설아는 수줍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밤마다 조용히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는 일을 묵묵히 해냈다. 신기하게도 설아가 하는 일은 언제나 완벽했다. 장작은 반듯하게 쪼개져 장작 더미에 가지런히 쌓였고 마당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으며 김장독은 늘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우물에서 길어온 물동이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가득 차 있었고 빨래는 눈처럼 하얗게 빨아져 마당 한쪽에 펄럭였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며느리가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좋다고만 생각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는 마당에 나왔다가 깜짝 놀랐다. 어젯밤 쌓아둔 장작 더미가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물었다. 얘야, 이 많은 장작을 언제 다 쌓았느냐?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조금 했습니다, 어머님. 설아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가느다란 팔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저 가냘픈 팔로 어찌 이 많은 장작을 쌓았단 말인가.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장작 더미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밤새 고생했을 거라 생각하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얘야,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그 가냘픈 몸으로 어찌 그리 많은 일을 하느냐? 천천히 해도 되느니라. 괜찮습니다, 어머님.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설아는 언제나 이렇게 짧게 대답하며 다시 일터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설아에 대해 수군거렸다. 저렇게 약해 보이는데 어찌 산골 살림을 견딜까, 금방 병이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설아는 건강해 보였고 집안일은 늘 완벽하게 처리되었다. 시아버지의 빨래는 언제나 깨끗했고 시어머니의 밥상은 정성스레 차려졌으며 남편의 옷은 한 올의 실밥도 튀어나오지 않게 기버져 있었다. 시댁 식구들은 점점 이 조용한 며느리를 신뢰하게 되었다. 비록 말은 적지만 설아의 손길이 닿은 곳은 모두 따뜻하고 정갈했다. 설아는 밤마다 홀로 마당에 나와 별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가느다란 손을 바라보았다. 이 손에 숨겨진 비밀을, 이 몸에 감춰진 힘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설아는 참아야 했다.
여자가 힘이 세면 팔자가 세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란 그녀는 이 힘을 평생 숨기고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어느 날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사흘 밤낮을 쏟아부었다. 마을 뒷산은 물을 머금어 검붉게 변했고 곳곳에서 땅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늘은 먹물을 쏟아놓은 듯 칠흑같이 어두웠고 번개가 치는 순간마다 산의 윤곽이 섬뜩하게 드러났다. 마을 사람들은 집 안에 웅크리고 앉아 두려움에 떨었다. 이런 폭우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다. 빗물은 개울을 범람시켰고 논밭은 순식간에 호수처럼 변했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는 마치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요란했다. 설아는 창문 너머로 어두운 뒷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산이 위험하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사흘째 되는 밤 천둥 소리와 함께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 쿵 하는 소리는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고 집들이 흔들렸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뒷산 꼭대기에서 집채만한 바위가 굴러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바위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산비탈을 내려왔다. 쿵쿵거리는 요란한 소리에 땅이 진동했고 바위가 지나간 자리마다 나무들이 우수수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어머니는 아이를 업고 뛰었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허둥지둥 피했다. 비명과 울음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였다. 거대한 바위는 거침없이 마을을 향해 굴러내려왔다. 바위의 크기는 작은 초가집만 했고 무게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워 보였다. 바위가 지나가는 곳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작은 돌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설아의 시댁은 마을 입구에 있었기에 바위의 진로에 정확히 놓여 있었다. 바위는 무섭게 굴러와 이제 시댁 마루터까지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마당에서는 다리가 불편한 시아버지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다. 시아버지는 몇 년 전 산에서 일하다 다친 이후로 걸음이 불편했다. 평소에는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빨리 움직일 수 없었다. 시아버지는 바위를 올려다보며 체념한 표정을 지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 바위는 무시무시한 기세로 굴러왔고 이제 마당까지 불과 몇 미터 남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눈을 감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멀리서 비명을 질렀다. 여보, 여보. 하지만 그녀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설아는 집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시아버지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다. 설아는 재빨리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다. 빗속을 가르며 달리는 설아의 치마폭이 바람에 펄럭였다. 시아버지가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 어디선가 복면을 쓴 여인이 나타났다. 여인은 시아버지 앞에 우뚝 섰다. 그리고 가느다란 팔을 앞으로 쭉 뻗었다. 쿵! 거대한 바위가 여인의 손바닥에 닿았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집채만한 바위가 그 자리에서 멈춘 것이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바위는 더 이상 굴러가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눈을 떴다.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바위가 바로 코앞에서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바위를 한 손으로 막아선 복면의 여인이 서 있었다.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저 가느다란 팔로 어찌 저 거대한 바위를 멈출 수 있단 말인가. 괜찮으십니까? 복면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복면의 여인은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가느다란 팔을 쭉 뻗어 바위를 막아냈다. 그녀의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고 발은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듯 굳건했다. 빗물이 여인의 옷을 적셨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바위는 여인의 손바닥에 닿자마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지했다. 엄청난 무게와 속도로 굴러오던 바위가 그렇게 간단히 멈춰 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여인은 한 발을 뒤로 빼며 자세를 낮췄다. 그리고 두 손으로 바위를 단단히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바위 표면에 파고들었고 바위에 손자국이 깊이 새겨졌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 여인은 온몸에 힘을 주었다. 근육이 팽팽해졌고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다. 으라차! 낮은 기합과 함께 여인은 바위를 번쩍 들어올렸다. 집채만한 바위가 여인의 머리 위로 솟아올랐다. 빗속에서도 그 거대한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였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숨도 쉬지 못했다. 너무나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여인은 마치 깃털을 다루듯 가볍게 바위를 머리 위에서 한 바퀴 돌렸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마을 어귀 계곡 쪽으로 던졌다. 바위는 포물선을 그리며 공중을 날아갔다. 무거운 바위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마치 신화 속 장면 같았다. 쿵! 하는 어마어마한 굉음과 함께 바위는 깊은 계곡 아래로 떨어졌다. 땅이 흔들렸고 물보라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바위가 떨어진 곳에서는 한동안 흙먼지와 물안개가 피어올랐다. 계곡의 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작은 파도를 일으켰다. 시아버지는 목숨을 건졌다. 그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복면의 여인을 바라보았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자신은 분명 죽을 뻔했는데 이 신비로운 여인이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것이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인이시여, 대체 누구십니까?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하지만 복면의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향해 공손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빗속을 가르며 달리는 여인의 뒷모습은 그림자처럼 희미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여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모두들 방금 목격한 광경에 대해 흥분하며 이야기했다. 지금 본 게 정말입니까? 사람이 저런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라 신령이 틀림없소. 산신령님께서 우리 마을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겠소? 사람들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가득했다. 시아버지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다. 그는 복면 여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분명 사람이었다. 신령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었다. 그 손은 가늘고 여린 여인의 손이었다. 하지만 그 힘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도대체 저런 힘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시어머니가 달려와 시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죽는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는 아내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나도 죽을 뻔했소. 하지만 하늘이 도우신 게 분명하오. 마을 사람들은 밤새 이 신비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누군가는 산신령이 여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고 했다. 온갖 추측과 상상이 난무했다. 그러는 동안 설아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가렸던 검은 천을 조심스럽게 접어 장롱 깊숙이 숨겼다. 손바닥을 펴보니 바위의 거친 표면에 쓸려 살짝 까진 자국이 있었다. 설아는 그 상처를 쓰다듬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밀은 지켜졌다. 아무도 그 복면의 여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설아는 불안했다.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는데 정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까.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고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설아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을에는 산신령 여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 사람들은 마을 어귀에 제단을 차리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 떡과 과일, 정화수를 바치며 마을을 지켜준 신령께 감사를 드렸다. 노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본 광경을 과장되게 이야기했다. 누군가는 여신의 몸에서 금빛 광채가 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도왔다고 했다.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신비롭게 변해갔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왠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그날 밤 복면의 여인이 사라진 방향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여인은 마을 밖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을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 설아가 수상했다. 그날 밤 소동이 벌어졌을 때 설아는 어디에 있었던가. 시어머니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분명 설아도 밖으로 나와 있었다. 하지만 언제 나왔고 어디에 서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에 모두들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설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낮에는 빨래와 청소를 하고 저녁이면 바느질을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며느리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알아챘다. 처음에는 그냥 며느리가 뒤척이는 소리려니 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으라차 하는 낮은 기합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무거운 쇳덩이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났다. 쿵쿵거리는 소리는 밤늦도록 계속되었다. 시어머니는 귀를 기울였다. 분명 무언가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소리였다. 그리고 가끔씩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도 들렸다. 마치 힘든 운동을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녀린 며느리가 밤중에 무슨 운동을 한단 말인가. 시어머니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며느리의 방을 몰래 엿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살금살금 며느리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기이한 소리가 들렸다. 으라차, 쿵, 으라차, 쿵. 규칙적인 소리가 반복되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창지에 침을 발라 작은 구멍을 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순간 시어머니는 숨이 멎는 듯 했다.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방 안에서 설아는 시아버지가 아끼던 커다란 맷돌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었다. 그 맷돌은 어른 남자 둘이서도 겨우 옮길 만큼 무거운 것이었다. 하지만 설아는 그것을 마치 작은 아령처럼 가볍게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었다. 설아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으라차. 설아는 다시 한번 기압을 넣으며 맷돌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다. 가느다란 팔에서 근육이 솟아올랐고 온몸에서 힘이 뿜어져 나왔다. 설아는 맷돌을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들어 올렸다. 그 동작은 매끄럽고 정확했다. 마치 오랜 세월 수련한 무사 같았다. 시어머니는 눈을 의심했다. 저 가녀린 며느리가 바람에 날아갈 것 같던 저 여린 새색시가 저런 괴력을 가지고 있다니. 그것도 밤마다 몰래 수련을 하고 있었다니.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쪼개진 장작, 흐트러짐 없는 장작더미,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물동이, 그리고 그날 밤 나타난 복면의 여인.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복면의 여인은 다름 아닌 며느리 설아였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놀라움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묘한 자부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우리 며느리가 저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니. 하지만 왜 숨겼을까? 시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했다. 아마도 설아는 자신의 힘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여자가 힘이 세면 좋지 않게 본다. 팔자가 세다 시집살이를 못한다. 온갖 좋지 않은 말들이 따라다닌다. 설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평생 자신의 힘을 숨기며 살아온 것이다.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 어린 며느리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약한 척 연기하며 살아야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시어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설아와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설아는 여전히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씩 시어머니를 살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고민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 며느리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진실을 마주하고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다. 시어머니는 설아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안에서는 여전히 낮은 기합 소리가 들렸다. 설아는 깜짝 놀란 듯 소리를 멈췄다. 잠시 후 방문이 열렸다. 설아는 평소보다 약간 숨이 찬 듯 했지만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맞았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얘야, 잠깐 들어가도 되겠느냐?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물었다.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었다. 시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설아는 황급히 이불로 무언가를 덮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어머니는 방 한구석에 놓인 2개의 커다란 맷돌을 똑똑히 보았다. 설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평생 숨겨온 비밀이 들통난 순간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괴물처럼 여기지 않을까, 집에서 쫓아내지 않을까 두려웠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곁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얘야, 고개를 들어라. 왜 그리 떠느냐?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힘이 셌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우리 집안은 대대로 힘이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힘이 세면 팔자가 세다고 시집도 못 간다고 모두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아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다가 실수로 자신의 힘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도망쳤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아이는 귀신이 씌었다. 저런 아이와는 놀지 말라. 온갖 말들이 따라다녔다. 어머니는 설아에게 평생 힘을 숨기고 살라고 당부했다. 그렇지 않으면 시집도 못 가고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고 했다. 설아는 그때부터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약한 척, 가냘픈 척, 아무것도 못하는 척 연기하며 살았다. 하지만 몸속에 흐르는 힘은 억누를 수 없었다. 그래서 밤마다 몰래 수련을 했다. 맷돌을 들고 바위를 옮기고 나무를 쪼개며 자신의 힘을 유지했다. 그날 밤 바위가 굴러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위험에 처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안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설아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었다. 얘야, 이 힘이 어찌 팔자가 센 것이냐? 우리 집안과 마을을 살린 귀한 복이지. 설아는 눈을 크게 뜨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네 힘으로 시아버지를 살렸구나. 네 힘으로 우리 마을을 지켰구나. 이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냐. 오히려 하늘이 우리 집에 내린 축복이지. 시어머니는 설아를 꼭 껴안았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느냐. 혼자 숨기고 혼자 견디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제 그러지 말아라. 여기는 네 집이고 우리는 네 가족이란다. 설아는 시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평생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시어머니는 설아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설아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힘이 세도 괜찮고 말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든든한데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느니라. 그날 밤 이후 설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설아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설아에게 당당하게 살라고 격려했다.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힘을 쓰라고 했다. 설아는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가족을 만났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며칠 후 마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뒷산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다. 호랑이는 밤마다 마을로 내려와 가축들을 물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아이들은 밖에 나가지 못했다. 장정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호랑이를 쫓으려 했지만 호랑이는 너무 크고 사나웠다. 어느 날 호랑이는 대낮에도 나타나 마을 한복판까지 내려왔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숨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마을을 누볐다. 그때 설아가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복면을 쓰지 않았다.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낸 채 호랑이 앞에 섰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저 가녀린 며느리가 호랑이 앞에 섰다니. 모두들 비명을 질렀다. 설아야, 위험해. 어서 피해라. 하지만 설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호랑이는 설아를 보고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그리고 뛰어들 준비를 했다. 바로 그 순간 설아는 땅을 박차고 호랑이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빨랐다. 호랑이가 앞발을 휘두르기도 전에 설아는 호랑이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호랑이는 놀라 발버둥 쳤지만 설아의 소나귀는 쇠사슬처럼 단단했다. 설아는 호랑이를 번쩍 들어 올렸다. 거대한 호랑이가 공중에 떠올랐다.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설아는 호랑이를 마을 어귀까지 들고 가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이 마을에 오지 마라. 내가 배고프다면 산속 깊은 곳에 먹이가 많다. 사람을 해치지 말고 내 길을 가거라. 호랑이는 설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호랑이는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산속으로 사라졌다. 그 뒤로 호랑이는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다. 설아가 맨손으로 호랑이를 제압한 것이다. 모두들 설아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다. 설아야, 내가 어찌 그런 힘을 가졌느냐? 너는 대체 누구냐? 설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입니다. 다만 조금 힘이 셀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나서서 말했다. 우리 며느리는 하늘이 내린 축복입니다. 이 힘으로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설아에게 감사하기 시작했다. 설아의 힘은 마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 후로 설아는 마을의 든든한 해결사가 되었다. 흉년이 들어 밭을 갈 소가 부족하면 설아가 쟁기를 메고 밭을 갈았다. 다리가 무너지면 설아가 나무를 들어 다리를 놓았다. 무거운 짐을 옮길 일이 있으면 설아가 혼자서 해치웠다. 설아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숨기지 않았다. 예쁜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마을을 누볐다. 사람들은 설아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이들은 설아를 따라다니며 용감해지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 소녀들은 설아를 우러러 보았다. 저도 설아 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설아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힘은 몸에만 있는 게 아니란다. 마음의 힘도 중요하지. 착한 마음으로 힘을 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처음 설아가 시집 왔을 때는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며느리였다. 설아는 자신의 힘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다. 마을 사람들도 설아를 사랑했고 설아 역시 마을 사람들을 아꼈다. 어느 날 저녁 설아는 시어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이제는 행복하냐? 설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처음으로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힘도 이 모습도 모두 저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설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내가 바로 너답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게야.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다. 설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자신답게 살 수 있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산이 타들어가는 극심한 흉년이 마을을 덮쳤다. 3년째 이어진 가뭄으로 들판은 갈라지고 논바닥은 거북 등처럼 쩍쩍 갈라졌다. 봄에 뿌린 씨앗은 싹도 틔우지 못하고 말라버렸고 여름 내내 기다렸던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가을이 되어도 들판엔 황금 물결 대신 메마른 흙먼지만 날렸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어 먹으며 버텼지만 그마저도 바닥이 났다. 들판엔 풀뿌리조차 남지 않았고 산에는 먹을 만한 나무 껍질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하나둘 마을 사람들은 고향을 등지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은 먼저 도시로 떠났고 가족을 이끈 가장들도 살 길을 찾아 마을을 떠났다. 번성하던 마을은 점점 텅 비어갔다. 그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도 분이는 병든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남들은 모두 떠났지만 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몇 달 전부터 알아누워 있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지만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쇠한 몸은 병을 이겨낼 힘이 없었다.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얼굴은 누렇게 떴으며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본인은 며칠째 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마지막 남은 마른 떡 한 조각을 물에 불려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다. 떡은 며칠 전 이웃에서 동량으로 얻은 것이었다. 분이는 그것을 조금씩 나누어 어머니께 드렸다. 자신은 한 입도 먹지 않고 오로지 어머니만을 위해 아껴두었다. 어머니, 조금만 드세요. 기운을 차리셔야 해요.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떡을 물에 불렸다. 딱딱하게 굳은 떡은 물에 불려도 좀처럼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분이는 오랫동안 떡을 주물러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다. 시어머니는 힘없이 입을 벌렸다.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분이는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먹이도록 도왔다. 어머니, 곧 나아지실 거예요. 제가 꼭 약을 구해올게요. 하지만 분이의 말과는 달리 어머니의 병세는 깊어만 갔다. 기침은 더욱 심해졌고 열은 떨어지지 않았으며 의식도 점점 흐려졌다. 분이는 밤낮으로 어머니를 간호했지만 약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분이는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어머니의 이마에 올려 열을 식히고 남은 물을 조금씩 떠먹이며 버텼다. 밤이면 분이는 홀로 마루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배는 고팠지만 먹을 것은 없었고 어머니는 아프지만 약을 구할 길이 없었다. 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빌었다. 제발 어머니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아파도 좋으니 어머니만은. 하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다. 별들만 차갑게 빛날 뿐이었다. 분이의 앞날엔 어둠만 가득했다. 내일은 어찌할지 모레는 또 어찌할지 분이는 알 수 없었다. 마지막 남은 떡마저 오늘로 다 떨어졌다. 내일부터는 어머니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막막했다. 분이는 자신의 앙상한 손을 바라보았다. 뼈만 남은 손이었다. 한때는 통통하고 건강했던 손이
이제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졌다. 분이는 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어제보다 더 차가웠고 숨소리는 더욱 가늘어졌다. 이대로는 안 된다. 분이는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안에 쌀을 구해야 했다. 분이는 시어머니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동냥을 해보았지만 모두들 자기 살기도 바빴다. 어떤 집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고 어떤 집은 손사래를 치며 쫓아냈다. 우리도 먹을 게 없소. 돌아가시오. 분이는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해가 기울고 저녁이 되자 분이는 절망에 빠졌다. 집으로 돌아온 분이는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는 눈도 뜨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었다. 기침은 더욱 심해져서 온몸을 떨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래가 끓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셔요. 내일은 꼭 쌀죽을 쑤어드릴게요. 분이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쌀을 구한단 말인가. 분이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관아였다. 관아에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곡식이 쌓여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탐관 오리들이 그것을 빼돌리거나 팔아먹어서 정작 백성들에게는 한 톨도 돌아오지 않았다. 분이는 살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길은 관아의 곡식을 훔치는 것이었다. 평생 남의 것에 손 한 번 뗀 적 없는 분이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결심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분이는 밤이 깊기를 기다렸다. 달빛조차 숨은 어두운 밤, 분이는 검은 옷을 입고 관아를 향해 걸었다. 마음은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다. 관아 담장은 높고 견고했다. 분이는 담장 밑을 살펴보다가 한쪽 구석에 돌이 약간 튀어나온 곳을 발견했다. 그곳을 발판 삼아 조심스럽게 담장을 기어 올랐다. 손이 거칠게 쓸리고 무릎이 까졌지만 분이는 이를 악물고 올라갔다. 담장 위에 올라선 분이는 잠시 숨을 고르며 사방을 살폈다. 관아 안은 조용했다. 포졸들은 순찰을 돌고 있는 듯 했다. 분이는 담장에서 뛰어내렸다. 착지할 때 발목이 삐끗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다. 분이는 곳간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곳간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다. 분이는 그 창문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좁은 창문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옷이 걸리고 살이 쓸렸지만 분이는 참았다. 마침내 곳간 안으로 들어간 분이는 어둠 속에서 쌀가마니를 더듬었다. 손끝에 닿는 거친 배자루의 감촉, 그리고 그 안에 가득 찬 쌀알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쌀을 쌀주머니에 넣었다. 이 정도면 어머니께 며칠간 죽을 쑤어드릴 수 있을 것이다. 분이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었지만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기로 했다. 주머니를 단단히 묶은 분이는 다시 창문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온 분이는 담장을 향해 뛰었다. 하지만 미처 담을 넘기도 전에 사방에서 횃불이 켜지며 포졸들이 나타났다. 도둑이다. 저 여자를 잡아라. 포졸들은 이미 분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밀고를 했거나 아니면 포졸들이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분이는 도망치려 했지만
굶주린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포졸들에게 붙잡힌 분이는 관아 마당으로 끌려갔다. 사또의 위험 앞에 끌려온 그녀의 손엔 흙 묻은 쌀 한 줌만이 꽉 쥐어 있었다. 포졸들은 분이를 거칠게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사또 날이 도둑을 잡아왔습니다. 관아 마당에 꿀려 앉은 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무릎은 차가운 돌바닥에 닿아 시렸고 온몸은 두려움으로 떨렸다. 주변에는 포졸들이 둘러서서 엄중하게 지키고 있었다. 횃불이 밝혀진 관아 마당은 한밤중임에도 대낮처럼 환했다. 사또가 위험 있는 걸음으로 나타났다. 그는 높은 자리에 앉아 분이를 내려다보았다. 사또의 얼굴은 엄격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손에 쥔 부채로 탁자를 쳤다.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울려 퍼졌다. 고개를 들어라. 분이는 떨리는 몸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또는 분이의 초라한 모습을 살펴보았다. 뼈만 남은 몸, 해진 옷, 흑투성이 얼굴. 하지만 사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나라의 곡식을 탐하다니 제정신이더냐. 사또의 목소리가 마당을 흔들었다. 분이는 고개를 숙이며 떨렸다. 죄송합니다, 사또 나리. 죄송하다고? 법을 어기고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다냐? 이 나라에 법이 있는 줄 아느냐,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사또 나리. 분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사또는 더욱 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법을 알면서도 어찌 감히 관아의 곡식에 손을 댔느냐? 이것은 나라의 재산이요 백성을 위한 것이거늘. 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자신이 도둑질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사또는 포졸들에게 명령했다. 저 여인을 즉시 엄벌에 처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라. 이 고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세워야 한다. 포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그들은 분이에게 다가가며 형틀을 준비했다. 분이는 눈을 감았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죽기 전에 한 가지만은 꼭 말해야 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다. 그곳에는 낡은 은가락지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분이가 평생 간직해온 유일한 보물이었다. 어릴 적 한 거지 소년이 준 것인데 그 소년이 나중에 꼭 갚겠다며 자신의 어머니 유품이라는 은가락지를 맡긴 것이었다. 분이는 그 가락지를 소중히 간직해왔다. 팔아서 먹고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한 소년과의 약속이었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가락지를 꺼낼 때가 된 것 같았다. 분이는 낡은 은가락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가락지는 횃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가락지였다. 사또 날이 죽을 죄를 지었사오니 소인은 죽여주시고 이 가락지라도 팔아 알아놓은 저희 어머니 약값만이라도 치러주십시오. 분이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사또는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다. 그는 포졸에게 명령했다. 저 가락지를 이리 가져오너라. 포졸이 가락지를 집어 사또에게 바쳤다. 사또는 가락지를 손에 들고 찬찬히 살펴보았다. 투박한 은가락지였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다. 사또는 가락지를 뒤집어 안쪽을 살펴보았다. 그 순간 사또의 눈이 크게 떠졌다. 가락지 안쪽엔 투박하게 새겨진 나눌 분자가 보였다.
작은 글씨였지만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사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 가락지는, 이것은 분명. 사또는 가락지를 꽉 쥐며 눈을 감았다.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추운 겨울날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사또는 거지 소년이었다.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며 구걸로 연명하던 불쌍한 아이였다. 어느 추운 겨울날 며칠을 굶고 추위에 떨던 소년은 결국 길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제 죽는구나, 소년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 한 소녀가 나타났다. 소녀는 소년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다. 아이고, 이 아이가 얼어 죽겠네. 소녀는 자신의 옷을 벗어 소년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마른 떡 한 조각을 꺼냈다. 사또는 가락지를 꽉 쥔 채 20년 전의 그날로 돌아갔다. 길바닥에 쓰러진 거지 소년에게 소년은 자신의 옷을 덮어주고 품속에서 마른 떡 한 조각을 꺼냈다. 이거라도 먹어요. 많지 않지만 기운은 낼 거예요. 소년은 떡을 소년의 입에 넣어주었다. 딱딱한 떡이었지만 소년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이었다.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떡을 씹었다. 소년은 소년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소년은 떡을 다 먹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소년은 소년을 일으켜 세우고 근처 주막까지 데려가 주었다. 주막 주인에게 부탁해서 따뜻한 물이라도 얻어 마시게 해주었다. 소년은 소녀에게 물었다. 고맙습니다. 은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분이에요. 이름이 나눌 분자를 써요. 어머니께서 나누며 살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소녀는 환하게 웃었다. 소녀는 그 미소를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소녀는 품속에서 은가락지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변변찮지만 제가 가진 전부예요. 언젠가 제가 성공하면 꼭 찾아뵙고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때까지 이것을 맡아주세요. 소녀는 가락지를 받으며 말했다. 이 가락지라도 나중에 힘이 들 때 요긴하겠어요. 팔아서 밥이라도 사드세요.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은인과의 약속입니다. 제가 꼭 다시 찾아올 테니 그때까지 간직해 주십시오. 소녀는 가락지 안쪽에 칼로 나눌 분자를 새겼다. 투박한 솜씨였지만 정성스럽게 한 획 한 획 새겨 넣었다. 이제 이 가락지는 우리 둘만의 표식입니다. 소녀는 가락지를 소중히 받아 품속에 넣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소녀는 그날 이후 악착같이 살았다. 국어를 그만두고 주막에서 심부름을 하며 돈을 벌었다. 밤에는 서당 밖에서 몰래 공부를 엿들었다. 낮에 번 돈으로 책을 사서 밤새 읽었다. 몇 년이 지나 소녀는 청년이 되었고 과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다. 첫 번째 시험은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합격했다. 그는 관직에 올라 열심히 일했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의 평판은 높아졌고 승진을 거듭했다. 마침내 그는 이 고을의 사또가 되었다. 사또가 된 후 그는 늘 그 소녀를 찾았다. 고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분이라는 이름의 여인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며 소녀도 변했을 것이고 어쩌면 다른 고을로 시집을 갔을지도 몰랐다.
그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다. 어쩌면 평생 그 은인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밤 운명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다. 사또는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가락지를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이름이 정령분이더냐? 바닥에 엎드린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예, 사또나리. 소인의 이름은 분이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분이 앞으로 걸어갔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사또를 바라보았다. 사또가 직접 죄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사또는 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분이의 거친 손을 꽉 잡았다. 아, 내가 정녕 그 아이로구나. 사또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또를 바라보았다. 사또는 계속 말했다. 20년 전 추운 겨울날 길바닥에 쓰러진 거지 소년을 기억하느냐? 내가 마른 떡을 나누어 주고 옷을 덮어주었던 그 소년이 바로 나다. 분이의 눈이 커졌다.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그 어린 소년 떨며 쓰러져 있던 불쌍한 아이. 분이는 사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세월이 흘러 많이 변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순수했다. 그때 그 아이가 사또 나리가 되셨습니까?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덕분이다. 내가 준 떡 한 조각이 내 목숨을 살렸고 내가 보여준 선함이 내가 바르게 살도록 이끌었다. 사또는 분이의 손을 잡은 채 일어서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주변의 포졸들과 관리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이런 광경은 그들도 처음 보는 것이었다. 엄격하고 위험 있던 사또가 죄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다니. 사또는 분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자신의 옷소매로 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20년을 찾아 헤맸는데 이런 슬픈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다니. 분이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사또는 분이를 관아의 객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포졸들에게 명령했다. 즉시 의원을 불러오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이분의 집에 계신 어머님을 모셔오라. 포졸들은 황급히 움직였다. 사또는 분이를 편안한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직접 차를 따라 권했다. 우선 이것이라도 마시게. 얼마나 고생했느냐.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사또는 분이 옆에 앉으며 물었다. 어찌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분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3년 전 흉년이 시작되면서 삶이 무너졌다는 것, 남편이 일자리를 찾아 멀리 떠났다가 소식이 끊겼다는 것, 시어머니가 병에 걸려 알아누웠다는 것, 먹을 것이 없어 며칠째 굶고 있다는 것. 사또는 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이 이 고을을 다스리면서도 이런 백성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탐관 오리들이 중간에서 곡식을 빼돌리고 정작 어려운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제대로 살피지 못해 내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사또는 고개를 숙였다. 분이는 황급히 말했다. 아닙니다, 사또 나리. 나리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은 수령의 잘못이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아 마당으로 나갔다. 모든 관리들과 포졸들이 모여 있었다. 사또는 엄숙한 목소리로 선포했다. 이 여인이 가져가려 했던 쌀은 도둑질이 아니라 20년 전 내가 빚진 생명값을 받아가는 것이다. 관리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사또를 바라보았다. 사또는 계속 말했다. 20년 전 추운 겨울날 나는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던 거지 소년이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떡을 나누어 주고 옷을 덮어주어 내 목숨을 살렸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이 여인의 은혜 덕분이다. 관리들은 숨죽여 사또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은인이 굶주리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이것이 어찌 수령의 도리인가? 사또의 목소리는 분노와 자책으로 떨렸다. 사또는 관리들에게 명령했다. 내일 아침 즉시 창고를 조사하라. 곡식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빼돌린 자는 없는지 낱낱이 밝혀라. 그리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즉시 구호미를 나누어 주도록 하라. 관리들은 고개를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사또는 다시 분이에게로 돌아왔다. 나는 내게 빚진 것이 너무 많다. 이제 그 빚을 갚고자 한다. 사또는 자신의 봉급을 털어 관아의 곳간을 채웠다. 그리고 분이의 시어머니를 치료할 약사와 의원을 집으로 보냈다. 최고의 약재를 구해 시어머니께 드리도록 했고 당분간 필요한 모든 것을 관아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사또는 분이의 남편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각 고을에 통문을 보내 분이의 남편 소식을 수소문하도록 했다. 차가운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 섞인 감동으로 가득 찼다. 포졸들도 관리들도 모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다. 평소 엄격하기만 하던 사또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들은 사또의 진심을 느꼈고 그 마음에 감화되었다. 분이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사또 날이 이렇게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또는 분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은혜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나에게 베푼 선함을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의원이 분이의 집으로 달려갔다. 시어머니를 진찰한 의원은 좋은 약재로 정성껏 처방을 지었다. 그리고 며칠간 집에 머물며 시어머니를 치료했다.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시어머니의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된 것이다. 좋은 약재와 정성스러운 치료 그리고 제대로 된 음식 덕분이었다. 시어머니는 침상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분이야,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시어머니는 분이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분이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죽을 것만 같던 어머니가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 이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다. 사또는 분이의 집을 자주 찾았다. 은인의 안부를 살피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는 더 이상 높은 관직의 수령이 아니라 옛 은혜를 갚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어느 날 사또는 분이에게 말했다. 내 효심과 선행을 조정에 알리고자 한다. 마땅히 칭송받아야 할 일이다. 분이는 황송해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사또나리. 저는 그저 어머니를 모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사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극심한 흉년 속에서도 효를 다하고
어린 시절 낯선 아이에게 선행을 베푼 내 마음은 본받을 만하다. 사또는 분이의 효심과 선행에 대한 장계를 조정해 올렸다. 극심한 흉년 속에서도 자신은 굶으면서 병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효부의 이야기, 그리고 20년 전 거지 소년에게 자신의 몫을 나누어 준 선행의 이야기. 조정에서는 감동하여 분이를 정려 효부로 칭송했다. 임금은 특별히 쌀과 비단을 하사했고 분이의 집 앞에 효부문을 세우도록 명했다. 이후 사또는 분이의 삶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겼다. 분이는 다시는 배를 줄이지 않게 되었다. 관아에서는 정기적으로 쌀과 생필품을 보내주었고 시어머니의 약도 꾸준히 제공되었다.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건강을 회복했다. 기적처럼 병이 나았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렇게 깊었던 병이 이토록 빨리 낫다니. 이것은 약의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며느리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분이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얘야, 내 덕에 내가 살았다. 그리고 하늘이 내 선행을 보고 계셨구나. 몇 달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또가 보낸 사람들이 분이의 남편을 찾아낸 것이다. 남편은 멀리 떨어진 다른 고을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여비가 없어 발이 묶여 있었던 것이다. 사또는 남편에게 여비를 주고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 남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분이를 끌어안았다. 여보, 미안하오.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분이는 남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당신만 무사히 돌아왔으면 됐어요. 가족이 다시 모였다. 시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남편은 돌아왔으며 집안에는 먹을 것이 넉넉했다. 분이는 매일 아침 하늘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사또는 분이의 남편에게 관아에서 일할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일할 곳이 있었다. 남편은 열심히 일했고 가족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린 시절 건넸던 따뜻한 떡 한 조각과 가락지 하나가 수십 년 뒤 대들보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분이는 그때 그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막힌 사연을 전하며 감탄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작은 선행 하나가 이렇게 큰 복이 되어 돌아오다니.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더니 정말 그렇구나. 분이의 이야기는 고을을 넘어온 나라에 퍼졌다. 사람들은 분이의 효심과 선행을 본받으려 했다. 흉년 속에서도 서로 나누고 돕는 풍습이 생겨났다. 사또 역시 변했다. 그는 더욱 백성을 살피는 수령이 되었다. 관아의 곡식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직접 확인했고 어려운 백성이 있으면 즉시 도왔다. 탐관 오리들을 엄히 다스렸고 정직한 관리들을 우대했다. 고을은 점점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 어느 날 사또는 분이의 집을 찾았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집안은 따뜻했다. 사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분이는 사또를 맞이하며 말했다. 사또 나리 들어오세요. 저희와 함께 식사하시지요. 사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그저 은인이 행복한 모습을 보러 왔을 뿐이다. 분이는 사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리야말로 저의 은인이십니다. 나리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분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아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내 덕분이다. 내가 그날 베푼 선함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0년 전 추운 겨울날의 만남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졌다.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분이의 집에서는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 속에는 사랑과 감사 그리고 선함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이치니라.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한양 근교 잘 알려진 대갓집이었습니다. 이 집의 딸로 태어난 수비는 다른 여염집 처자들처럼 조용히 규방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빈의 손은 하늘이 내려준 재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무늬가 피어나고 색실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당대 최고라는 친모들의 솜씨를 능가할 정도였지요. 어려서부터 수빈은 어머니 몰래 친구가 가져다 준 천조각에 술을 놓았습니다. 꽃을 수놓으면 금방 향기가 날 것 같았고 새를 수놓으면 방금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솜씨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수빈에게 작은 희망이자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빈은 매일 밤 가족들이 깊이 잠든 고요한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이 잠든 후 규방 한쪽 구석에 작은 초롱불을 밝히고 천과 실타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법을 부리는 듯 움직였습니다. 쪽빛 천에는 은은한 달을 수놓았고 분홍 치마에는 흐드러지게 핀 복숭아꽃을 수놓았습니다. 그녀의 한복은 단지 몸을 가리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억압된 규방 생활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고 싶은 수빈의 열망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실을 꿰맬 때마다 그녀는 비로소 살아 숨쉬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수빈은 이렇게 몰래 만든 한복을 신뢰하는 몸종을 통해 마을의 작은 포목점에 팔았습니다. 그녀의 한복은 없어서 못 팔 정도였고 그렇게 들어온 돈은 수빈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 돈은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몸이 아픈 종의 약값으로 쓰곤 했지요. 자신이 만든 옷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수빈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아픈 순이 아기 약을 살 수 있겠지. 내 손으로 벌어 남을 도울 수 있으니 이리 기쁠 수가 있구나. 하지만 세상의 도리는 수빈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대로 명문가를 이어온 분이었습니다. 여자가 바느질 솜씨로 돈을 번다는 것은 집안의 채통을 깎아내리는 용납할 수 없는 천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포목점에서 수빈의 한복을 보고 감탄한 한 부인이 수소문 끝에 수빈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부인은 아버지의 친구의 부인이었지요. 결국 수빈의 비밀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수빈의 방으로 들어와 바느질 도구들을 보자마자 노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노에 찬 아버지는 수빈이 만든 고운 한복들을 단숨에 찢어 발겼습니다. 내 인연, 감히 네가 여자가 천하게 바깥일을 하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대체 내게 그 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선아가 어찌 되려느냐? 아버지, 소인에게는 이것이 그저 돈벌이가 아니라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닥쳐라. 여인의 덕목은 안을 지키는 것에 있다. 내게는 자유가 아니라 규율이 필요하구나. 당장 저 천한 바느질 도구를 치워라. 내 놈의 손끝에 핀 모든 것을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엄한 꾸중과 함께 수비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초롱불과 바느질 도구를 빼앗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차마 흘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희망은 무섭게 꺼져버린 초롱불처럼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버지는 딸의 천한 마음을 고치겠다며 강제로 수빈의 혼사를 추진했습니다. 상대는 인품보다 가문과 재력이 우선인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수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의 운명은 아버지의 엄격한 소나귀에 의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수빈의 몰래 한복 만들기는 결국 아버지의 엄한 눈총 속에서 그렇게 애틋하고 슬픈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수빈이 강제로 시집간 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하고 화려한 대갓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와 아래에는 차가운 서리빨 같은 엄격함과 수빈의 존재를 곱지 않게 보는 시집어른들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감돌았습니다. 시집살이는 단 하루도 맘 편할 날 없는 고행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빈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엄한 가르침과 시아버지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수빈은 자신의 재주와 열망을 숨기고 그저 순종하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이미 흠집이 보였던 것입니다. 규방에서 천하게 바깥일에 손을 댔던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수빈의 과거의 그림자는 새로운 집에서도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쯔쯔 며느라가 자수솜씨가 뛰어나면 무엇하겠느냐. 여인의 가장 귀한 덕목은 시집의 채통을 지키는 것에 있거늘 규방의 일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하늘의 도리를 거스르는 것이니라. 수빈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마룻바닥에 고개 숙여 용서를 빌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고운 실을 꿰매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댁의 낡은 옷을 수선하거나 시어머니의 옷깃에 보이지 않는 바느질을 할 뿐이었지요. 자유롭게 꿈을 꾸던 그녀의 영혼은 새장에 갇힌 작은 새처럼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렇게 억눌린 시간들 속에서 수빈에게는 작은 희망이 찾아왔지만 안타깝게도 시댁의 눈에는 그마저도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 속에서 수빈은 외로움과 슬픔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빈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몰래 찾아온 친정의 늙은 하인이 흐느끼며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어요. 나으리께서 갑자기 병석에 누우셨고 집안이 몰락하고 있습니다요. 탐욕스러운 관리들에게 재산을 뺏기고 빚이 쌓여 이젠 풍전등화나 다름없습니다. 수빈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엄하고 강인했던 아버지가 병석에 눕다니.
그토록 번성했던 친정집이 몰락하고 있다니 수빈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아버지께서 병이 깊으시단 말인가요? 그리고 집안이 망한다니. 수빈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버지를 간호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시아버지의 엄격한 가풍은 수빈의 발목을 굳게 잡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은 수빈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친정의 위기는 결국 시집의 눈에 수빈을 내칠 구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란한 집안의 딸, 복을 가져오지 못한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히며 시집어른들의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며느라가 내 친정이 이리 쇠락했으니 우리 집안의 명예와 내 채통을 지키기 어렵겠구나. 더 이상 너를 품을 수 없으니 이 집을 떠나거라. 가장 비참했던 것은 남편마저도 수빈을 외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빈이 집을 떠나 채 열흘도 되지 않아 남편은 새로운 여인과 재혼을 했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애정의 잔재도 없이 수빈은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빈은 자신이 짊어진 짐을 그대로 짊어진 채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화려했던 시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 이제는 몰락한 친정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세상 가장 고독하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도착한 친정집은 수빈이 떠났을 때의 번듯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쇠락의 흔적이 역력했고 사랑하는 아버지는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이제 딸로서의 책임감과 버려진 여인의 아픔을 모두 짊어진 채 다시 한번 고독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수빈이 돌아온 친정집은 찬바람만 맴도는 쓸쓸한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병석에 누운 아버지와 가산을 탕진하여 남은 빚더미. 수빈은 한때 곱게만 살았던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서 이 쇠락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가장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쓰러진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몸을 씻기고 약초를 달여 입에 넣어드리며 수빈은 시집살이 동안 억눌렸던 모든 효심을 쏟아냈습니다. 수빈아,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차라리 나를 버리고 내 행복을 찾거라.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를 보살피는 것은 저희 도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절대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저와 이 집은 아버지와 함께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수빈의 단단한 눈빛은 과거 아버지의 꾸중 앞에서 눈물 짓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시련이 그녀를 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련시켰던 것입니다. 낮에는 집안의 굳은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고운 옷을 입고 살던 손은 흙을 만지고 찬물에 빨래를 하며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수빈은 다시 자신의 희망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싫어했던 일, 바로 손끝의 바느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느질만이 수빈이 이 집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수빈은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과거 아버지에게 빼앗겼던 바늘과 실타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닿자마자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재주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낡은 광목천을 구해 다시 한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한 땀 한 땀에는 친정을 일으키겠다는 굳은 결의와 자신을 멸시했던 시집에 대한 무언의 항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빈이 만든 한복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화려함을 뽐내는 옷이 아니라 입는 사람에게 정직한 기운과 고결한 아름다움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색실의 조화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담았고 치마폭의 선은 고난을 이겨낸 그녀의 꿋꿋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이웃 마을의 작은 포목점에 한복을 내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솜씨는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딸이 만든 한복은 혼이 담겨 있는 듯 하더라. 입어보니 몸과 마음이 꼿꼿해지는 기분이 들더라. 소문은 빠르게 퍼져 멀리서도 수빈의 한복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밤새워 바느질을 했습니다. 해가 뜨면 장터를 찾아 직접 옷을 팔았고 해가 지면 다시 돌아와 아버지를 간호하고 살림을 돌봤습니다. 고된 나날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노동의 기쁨과 자력갱생의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수빈아 씨, 이 어찌 그리 고운 솜씨이십니까?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귀한 옷이어요. 그저 제 마음을 담아 만들었을 뿐입니다. 옷을 입으시는 분이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수빈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돈이 친정집의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가던 흙벽은 다시 튼튼하게 보수되었고 병든 아버지의 약값도 넉넉히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정집은 다시 불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과거의 허영과 체면을 위한 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직과 땀으로 일궈낸 고결한 부였습니다. 수빈의 손끝에서 피어난 한복은 단순한 옷을 넘어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한 여인의 자존과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수빈이 정직한 땀으로 친정집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바로 그 시각. 수빈을 내치고 재산을 탐했던 시집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떠난 후 시댁은 더욱 허영과 사치에 물들었습니다. 수빈의 전 남편은 그녀의 목까지 끌어다 술과 노름의 재산을 탕진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없으니 규율을 지킬 필요가 없다며 밤낮으로 화려한 연회를 열어댔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정직한 노동이 없었습니다. 오직 쉽게 얻는 부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지요. 결국 이들의 탐욕은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고을의 탐관오리가 눈독을 들인 것은 바로 수빈의 전 시댁이었습니다. 사치와 연회로 빚을 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탐관오리는 이 집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허허, 이 집 재물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나라에 세금 낼 돈은 없다고? 당장 이 집의 땅 문서와 노비들을 몰수하여 국가에 헌납해야 마땅하지 않겠소? 탐관오리의 횡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시댁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화려했던 집은 빚쟁이와 관리들에게 둘러싸여 지옥 같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는 며느리 수빈에게 했던 것처럼 비참하게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그 호화로운 대문 앞에서 자신들의 몰락을 처절하게 맛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내 집이 어찌 이리 하루아침에 무너진단 말인가? 아이고, 내 재산, 내 채통.
우리가 어찌 일이 되었단 말이냐? 가장 비참했던 것은 전 남편이었습니다. 수빈을 버리고 맞이했던 새 아내는 집안이 몰락하자마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길거리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뒤늦게 수빈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수빈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나에게는 정직한 아내가 아니라 허영의 장신구가 필요했던 것이야. 내 손으로 내 복을 걷어찼구나. 그들이 수빈을 멸시하고 내쳤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자가 바느질로 돈을 번다는 천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빈은 그 천한 일 덕 가정을 일으켰고 그들은 그 천한 일을 멸시했기에 몰락했습니다. 이들의 몰락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수빈의 정직함과 강인함을 다시 한번 칭송했습니다. 수빈아 씨가 현명했지. 그렇게 잘난 체하며 남을 깔보더니 결국 하늘의 벌을 받는구먼. 맞아요. 수빈 아씨는 땀으로 꽃을 피웠는데 그 집 사람들은 남의 것을 탐하다 망했으니 인생의 도리가 참으로 무섭소. 수빈은 이 소식을 듣고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수빈의 손끝에서 피어난 한복은 여인의 자립과 희망을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증표였고 시댁의 몰락은 탐욕과 불의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가장 비참한 증거였습니다. 수빈의 손끝에서 피어난 분은 친정집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은 과거보다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워졌지요. 그러나 수빈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지극한 간호와 노력 덕분에 병석에서 점차 회복하고 계셨지만 딸이 바느질로 번 돈으로 살림이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복잡하고 무거운 듯 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천하다고 멸시했던 그 재주가 결국 자신과 집안을 살렸다는 사실 앞에서 아버지의 자존심은 꺾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집스러웠습니다. 수빈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묵묵히 가장 고운 명주천으로 아버지의 새 두루마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루마기에는 화려한 수가 놓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의 깊은 존경과 용서의 마음만이 한 땀 한 땀 담겨 있었지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마당으로 나와 볕을 쬐고 계셨습니다. 수빈은 완성된 두루마기를 들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몸도 많이 나으셨으니 딸이 지은 이 옷을 입고 이웃분들께 인사드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말없이 두루마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매끄럽고 기품 있는 명주천의 감촉,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단아하고 정갈한 바느질 솜씨.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최고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옷을 펼쳐보더니 이내 두루마기를 얼굴에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굵은 어깨가 흐느낌에 떨렸습니다. 내 딸아, 수빈아, 내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하늘이 준 내 재주를 천하다 말하고 내 마음속 진정한 희망을 꺾어 너를 불행한 시집으로 보냈으니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아버지는 온몸으로 후회와 참회를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채통을 지키려 평생을 살았던 아버지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수빈은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붙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제 바느질을 막으셨기에 제가 시련을 겪고 오히려 이 일이 제게 생명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아버지와 함께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녀의 미소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역경을 극복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긍심과 가족과의 화해에서 오는 깊은 평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딸의 재주가 가문이나 채통이라는 얄팍한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하늘이 내린 선물임을 진정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지어준 두루마기를 입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그 모습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삶의 무게를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아버지와 수빈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는 억압과 반발이 아닌 존중과 사랑만이 존재했습니다. 수빈은 자신의 손끝에서 피어난 삶의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고, 아버지는 남은 생애 동안 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가장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화해는 수빈의 삶에 가장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수빈은 더 이상 숨거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당당하게 자신이 가장 잘하고 사랑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빈은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바느질이 생계와 저항의 의미였다면 이제 그녀의 바느질은 창조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한 땀 한 땀에는 자신을 억압했던 과거의 상처가 아닌 고난을 이겨낸 자긍심과 성취의 기쁨이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수빈이 만드는 한복은 마치 살아있는 듯 입는 사람의 몸과 마음에 온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친정집은 수빈의 공방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그녀의 한복을 맞추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수빈은 이제 마을을 대표하는 가장 존경받는 장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버려진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과 바늘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짓는 여인이라는 명예만이 빛났습니다. 특히 그녀가 일구어낸 여성의 자립은 당시 많은 여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수빈 아씨처럼 내 손으로 떳떳하게 살고 싶다. 많은 여인들이 그녀를 찾아와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했고, 수빈은 기꺼이 자신의 재능과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빈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희망을 봅니다. 여인의 재능이 이리도 귀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재능은 하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꽃 피우는 것은 자신의 의지란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손이 하는 일을 믿으렴. 수빈의 곁에는 늘 아버지가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딸이 만든 한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외출하셨습니다. 과거 딸의 일을 천시했던 아버지가 이제 딸의 성공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열렬한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늘도 초롱불 아래에서 바느질하는 손끝이 가장 소중한 존재처럼 빛났습니다. 과거의 억압과 상처는 이제 따뜻한 감사와 성취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여성의 자립, 희망, 가족의, 그리고 정의를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서였습니다. 그 작은 바늘과 실이 한 여인의 삶을, 한 가족의 운명을, 그리고 세상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수빈의 이야기는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내 손끝에, 내 마음에 세상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다. 라는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격려가 되었습니다. 수빈은 평생을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며 가장 행복하고 고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날, 그녀는 자신을 위해 지은 가장 고운 한복을 입고 자신이 평생을 함께했던 바늘과 실타래를 품에 안은 채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삶의 기쁨은 마치 한복의 고운 색실처럼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따뜻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